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요즘 제 또래들 사이에서는 제가 결혼을 상당히 일찍 한 편이기는 합니다.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도 하나 있고 말이죠. 뭐 그럴 만한 사연 아닌 사연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이 남들과 비교하면 조금 굴곡이 많다고 생각하는 정도이고 별 생각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제 인생이 참 기구하다 생각될 법도 하기는 합니다. 아내와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인생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굉장히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난한 집, 그리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집을 나간 엄마, 뭐 그런 집 말이에요. 왜 누군가가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졌다 하고 이야기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진 환경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부모에게 버림까지 받았으니까요. 밖에서 보면 정말 불행했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잘 자랐니? 와 같은 말들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남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저는 평온하고 행복하고 이런 가정 환경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마 제가 어느 정도로 불행하고 힘든 건지를 체감하지 못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과거를 돌이켜봐도 저는 막 죽을 만큼 불행한다든지 도망가고 싶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낙천적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성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저는 태생이 무던한 편이라 더더욱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 아버지는 어느 날 저와 제 동생을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쩌면 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고통스러웠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고아원으로 가고 나서 더 좋은 환경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는 아버지는 없었지만 체벌이라는 이유를 가져다 붙여서는 원생들을 때리는 원장은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고아원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이유로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만큼 좋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름 잘 버텼습니다. 일단 동생과 함께 한다는 게 가장 컸어요. 다른 아이들은 죄다 혼자 버려져서 가족이라고는 없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서로가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크게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형, 내가 언젠가 돈 꼭 많이 벌어서 형 호강시켜줄게. 고작 10살인 나이에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저를 많이 따랐고 말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그렇게 학교에 갈 정도로 큰 아이들은 입양이 되지 않아요. 입양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어린 아이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저와 제 동생은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눈을 뜨니 옆에 자고 있던 동생이 없는 겁니다. 온 고아원을 다 뒤졌지만 동생이 없었어요. 원장님, 정훈이가 없어요. 뭐? 정훈이가 없어? 얘가 대체 어딜 갔단 말이야?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다 나서서 찾았지만 제 동생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훈이가 여기가 싫어서 나갔나 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훈이는 제 옆에서 떨어지는 애가 아닌데. 제 동생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정말 형아 껌딱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제 옆에 붙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저를 여기에 두고 고아원에 나갔다니요. 그리고 겁도 많은 애였는데 말이죠.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저는 그때 어렸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고아원을 나가서 동생을 찾으러 갈 수도 없었어요. 동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났습니다.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떼도 써보고 그곳에 선생님들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가 몹시 혼이 났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고작 10살이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그 정도였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8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저를 괴롭히고 구박하는 원장을 떠나지 않은 건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언제 동생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이유 말이죠. 하지만 18이 되던 해에 고아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나이가 되었던 탓에 말이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말은 저 같은 사람이 들어야 할 만큼 안 해본 일이 없이 일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뭐 어디 사람을 찾기 위해 알아보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배워야 한다. 하는 생각 말이죠. 뭐든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모았던 돈이 꽤 있었던 덕에 야간 대학을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제가 반했어요. 아내는 지금도 정말 예쁘지만 그때는 더더욱 예뻤거든요. 함께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 모두 아내를 흠모할 만큼 말입니다. 아내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크다가 어느 날 놀러를 가자고 해서 손을 잡고 따라갔더니 고아원에 자기를 데려다 놨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찾으러 오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고서는 말이죠. 물론 제대로 된 깨끗하고 잘 운영되고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고아원들도 많겠지만 아내가 있었던 곳도 딱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정말 많이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16이 되던 해 그냥 나왔어. 거기서 그렇게 맞고 구박을 받느니 나와서 뭐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고아원을 나온 아내는 저처럼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제대로 뭔가를 해보려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야간대학을 등록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아내와 저는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연애까지도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결혼까지도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나 저나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아내와 나눴던 적도 있었기도 했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아내와 그때 빨리 결혼한 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 전도 엄청나게 불행하고 힘든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산 건 아니었지만 아내와 결혼하고 정말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할 이유가 만들어진 기분이었어요. 제 편이 생기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기고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이 정도로 충만한 기분을 줄 거라고는 그 전에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감정이 진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는 제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아마 저 같은 아버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혹시나 저희 아버지처럼 될까봐 악몽을 꾼 적도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그 전보다는 동생 생각을 덜하게 된 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오로지 동생을 찾기 위해 인생을 사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아내도 자식도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에게는 그 가정이 너무나 소중했고 감사한 일이기도 했고 말이죠. 결혼하고 나서 일도 잘 풀렸어요. 한 대기업의 밴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가 대우가 거의 대기업과 비슷했거든요. 연봉이나 다른 기타 복지 같은 것들이 말이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러더군요. 작은아버지가 찾아왔어. 고모가 나를 버린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외국에 아예 나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최근에 한국 들어오셔서 고모한테 나를 물어봤더니 아무 말을 못했다고. 그래서 다그치니까 고모가 나를 버렸다고 털어놨대. 사람 시켜서 찾아보셨나 봐. 그러고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라며 언젠가 너에게 주려고 했다고 5억이 가까운 돈을 주셨다고 하더군요. 아내의 말로는 부모님이 아마 가지고 있으신 재산이 더 많았을 테지만 그거라도 자신에게 돌려준 게 어디냐고 자기는 평생 가족들이 자신을 모르는 척하고 살 줄 알았다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뭐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나 아내같이 안정적인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 더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녔고 아내도 일을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러더군요. 이제는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내가 일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물론 동생에 관한 생각은 언제나 하고 있기는 했어요. 특히 와닿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희성이가 악바라고 있어. 정말? 정말 악바라고 했어?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뱉었던 날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동생도 어디선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어디선가 굉장히 고생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란 것 대비 아주 잘된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만 봐도 그래도 거의 상위 1%로 봐도 무방할 만큼 말이죠. 대부분의 고아원 출신 친구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거나 나쁜 길로 빠져서 범죄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될 생각을 하니 무서워지더군요. 그리고 걱정도 되었고 말이죠. 동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무턱대고 찾고 신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썼어요. 왜 심부름 센터 같은 곳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곳에 맡기면 턱턱 다 찾아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름을 바꾸거나 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신상 정보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청첩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동생을 찾으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동생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번 듣고 나니 제 생각이 온통 거기로 치우쳤던 것 같아요. 왜 아직도 연락이 없지? 왜 찾을 수가 없지? 정말로 죽어서 이 세상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게 그렇다고 해도 찾을 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나천적이고 무던한 게 최고의 장점이던 저마저도 그 시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 같은 게 들었거든요. 아니, 죄책감이 맞습니다.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동생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만 행복한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겁이 났습니다. 동생이 불행하게 살고 있을까봐, 그리고 혹시나 정말로 죽었을까봐 말이죠. 결혼을 하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었는데, 그리고 그래왔었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힌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당신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힘들어하는 당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는데 정말 누가 머리를 한 대 치고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하는 건 내 아내와 아들, 내 가정이다. 이 가정이 나에게는 제일 소중하다. 그러니 꼭 지켜야 한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동생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정말로 생각을 덜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물론 100% 잊고 사는 것은 불가능했고 가끔 저도 떠오를 때면 여전히 슬퍼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걸음마를 떼던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게 되는 날까지 말이죠. 그동안 꽤 잘 살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아내에게도 잘하면서 말이죠. 모아둔 돈으로 제법 괜찮은 집으로 이사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승진 소식이었어요. 회사에서 제가 평판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했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했으니까요. 저는 지구상에서 성실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성실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끼리 외식하자. 희성이는 옆집 언니가 맡아준다고 했어. 아내가 친하게 지내는 옆집 분이 종종 저희 아이를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아내와 마음 놓고 술을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당신은 정말 어디 가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당신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상 감동적이네. 정말로 당신 같은 유년기를 보낸 사람 중에서 당신만큼 잘 사는 사람은 몇 없을 거야. 과거를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잔, 두 잔 마셨습니다. 마시다 보니 조금 취기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저도 꽤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정말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 쉽게 믿지 못할 거예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인데도 아직 꿈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뭐. 대리를 불렀어요. 당연히 그래야 했죠. 아내도 저도 둘 다 술을 마셨으니까요. 분위기 좋은 곳에 와서 마신다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왔던지라 대리비가 조금 나올 것 같기는 했지만 그날은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서 있다가 아내가 기사님이 오셨다는 말에 뒷자리에 탔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타면 속이 늘 좋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자는 게 최고니까 그럴 작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아내와 대리기사님의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낯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하하, 제가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아닌데, 어디서 본 얼굴인데? 아내가 드문드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이 사람도 취하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박수를 짝 하고 치고서는 뭔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생각났다. 기사님, 우리 남편이랑 너무 많이 닮으셨는데요. 라고 말이죠. 아마 평소에 저였다면 그 말을 듣든 말든 그냥 잠을 잤을 거예요. 저는 원래 술을 마시면 꼭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느낌 아시나요? 어딘가 그 기사님 얼굴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죠. 여보, 일어나봐. 기사님이 당신이랑 너무 많이 닮았어. 아내도 호들갑을 떨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나중에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평소에 아내였다면 대리기사의 얼굴을 제대로 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을 걸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아내도 어딘가 닿지 않은 행동들을 한 거죠. 다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앞좌석의 기사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 기사님도 뭔가 기분이 이상했던 건지 아니면 고객이니 말을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지 순순히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술이 정말 홀라당 다 깼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정신이 말짱해지는 경험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어요. 너 정훈이니? 그곳에는 제 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쌍둥이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살아온 게 달라 그런지 얼굴이 그 전만큼 똑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쌍둥이 동생이 맞았습니다. 모를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정민이 형. 동생도 한눈에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싶은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너 어디 있었어 이 자식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2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10살이었던 저와 제 동생이 30이 한참 넘은 어른이 될 때까지 너무 긴 세월이 지나 있었어요.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라도 만난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너 이 자식, 그때 어딜 간 거야? 라고 말이죠. 오랜만에 너무나 궁금했고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때 어디를 간 건지 왜 돌아오지 못했던 건지 말이죠. 그런데 동생이 입을 틈에 들은 사실은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이야기였고 말이죠. 그때 내가 안 가면 형이 가게 될 거라고 했어. 그렇게 입을 연 동생이 한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 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라는 그 인간이 동생을 부르더라 합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힘든 곳을 가게 될 거라고 하면서 네가 안 가면 형이 가야 할 거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동생은 그러면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가게 된 곳이 바로 흔히들 이야기하는 앵벌이를 시키는 사람들 밑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맞아가며 그 생활을 하다 머리가 조금 크자 버려졌다고 말이죠. 아마 원장이 동생을 고른 이유는 저보다 동생이 순하고 조용히 말을 잘 듣는 타입이라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거죠. 저는 언제나 할 말을 하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타입은 절대 아니었으니 아마 동생이 뒤탈이 없을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화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원장이라는 작자를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몇 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이후였거든요. 그 이후로도 나 찾아올 수 있었잖아.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동생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엄청난 죄인이 된 것 같았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 같았고 내가 다시 나타나면 형이 안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나중에 형을 찾아갔을 때는 너무 성실하게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나타나면 형한테 짐만 될까봐. 동생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울었습니다. 순간 그 동생의 얼굴에서 10살이었던 과거의 얼굴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의 손이 정말 거칠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말입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을지 훤히 느껴졌습니다. 그간 못한 이야기를 하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동생도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봤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목수 자격증을 따서 낮에는 목수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쓰려고 그러나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얼마 전에 아이가 생겨서 라고 말이죠. 동생은 결혼해서 첫 아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제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너무 꿈만 같다고 말이죠. 동생은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집 하나도 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것을 따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하는 동안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한 지 이제 막 3년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웃는 동생을 보며 한시름 놓았던 것 같아요. 동생도 너무 잘 살고 있어서 말입니다. 너무 꿈같은 일이다. 아내가 저희 이야기에 울다 웃다를 반복하다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가끔 실감이 안 되기도 해요. 그렇게 꿈같은 재회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끼리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재수 씨는 상당히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우리 형제가 그래도 부인 복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 찾아갔던 적 있어? 아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제 대답에 동생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정말 대책 없이 착했어요. 저는 그게 늘 마음이 쓰였었고 말이죠. 왜? 너는 궁금해? 제가 동생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평생 술이나 마시고 부인과 자식들을 때리는 걸로도 모자라 결국은 자식들을 버리기까지 한 그 양반의 생사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저는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요. 나는 얼마 전에 한번 찾아뵀었어. 동생은 아버지의 생사를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이미 찾아보고 만나고 온 다음이더군요. 그렇게까지는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랄 마음이 있거나 화를 내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동생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가더군요. 미안하다고 오시더라. 인제 와서 그러면 뭐래?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 내일 하셔. 죽을 때가 돼서 하는 후회와 사과 아무 의미 없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기는 해요. 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사과하면 뭐하나요?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이나 상처는 하나도 치유되지 않는 건데 말이죠. 다 본인들 속 편해지자고 다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나랑 같이 아버지 한번 안 만나볼래?
그래도 살아계실 때.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뵙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간절한 얼굴로 함께 가자는 동생의 말을 차마 거절하지는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제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고모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하면 만나줄 거야. 왜? 복수하게? 아니기는 한데 결국에는 맞기도 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보여주고 싶거든. 네가 버렸어도 나는 잘 살았다. 그 누구보다 잘 살았고 잘 살고 있다.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내 인생에서 하등 영향을 주지 않았다. 라는 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너는 내 인생에서 딱 그 정도였을 뿐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제 나름의 복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눈 뒤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를 보러 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25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나서 말이죠. 정훈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좋은 회사도 다니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가 다행이라고 안심하는 것도 싫었지만 어딘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감정이 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짜증도 나고 화도 났었어요. 아버지가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열심히 잘 산 거 아니에요. 제가 정색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당황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 찾아왔으니 어느 정도 용서했거나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러 온 걸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그런 것도 보여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정훈이한테 이야기 듣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훈이가 이야기하니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나 뵙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을 거예요. 형,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제가 나가고 나서 동생한테 네 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독하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뭐 아버지 성질머리를 생각하면 그 말도 동생이 상당히 많이 순화한 거긴 할 겁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뵙고 오니 자연적으로 궁금해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동생에게는 따로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아니면 동생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건지 저에게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군요. 어머니도 찾아봤어. 라고 말이죠. 제가 가만히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찾기 힘들더라. 집도 많이 옮기셨고 그러면서 결혼도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아, 어머니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고요. 한눈에 알아보기는 하시더라. 사실 나는 그래도 눈물겨운 상봉 같은 걸 기대하긴 했었거든. 아니면 적어도 미안하다, 반갑다 라는 말이 오고 갈 줄 알았는데 기겁하시더라고. 제가 아무 말 없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상당히 상처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나온 말들을 들어보니 충분히 그럴만했고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복수하러 왔냐고 그러시더라. 너한테? 자기 너무 잘 살고 있고 지금 남편이랑 자식들은 자기한테 다른 자식이 있는 거 모른다고. 그거 알면 지금 자기 가정이 박살난다고. 그러면서 돈을 바라냐 뭘 바라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동생한테 이야기했다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어머니에게는 딱히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머니도 어쩌면 피해자인 셈이잖아요. 아버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집을 나가신 거니 말이죠.
물론 어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었고 그리고 자라는 동안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을 생각하면 서운한 감정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믿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더더욱 그랬고 말이죠. 전화번호 좀 알려줘봐. 저는 동생에게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락을 했지만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시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오시라고요. 다른 꼴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말이죠. 그랬더니 순순히 제 말을 따르더군요. 돈을 달라고 하거나 다른 걸 요구하기 위해서 협박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어머니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거고요. 제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보자고 했니?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려주려고요. 어머니는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군요. 제가 자라오면서 당신을 크게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당신도 아버지의 피해자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질 걸로 생각했으니까 였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우리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것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시겠지 정도로 생각했죠. 사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는데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더군요. 저에게는 이미 다 지난 일이라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잘 사는지 그리고 보고 싶고 궁금한 마음에 찾아온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가 맞죠. 아니, 부모도 아니지. 그냥 글러먹은 인간인 거지. 아니, 당신은 그날 정훈이한테 그렇게 대하면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들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냥 쓰레기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마 평생 저희의 기억 속에 엄마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죠. 당신은 그렇든 말든 신경도 안 쓸 인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셨고 앞에 나타난 것도 벌벌 떨 만큼이니 앞으로도 찾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혹시 죽을 병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으시다거나 그래도 찾지 말고 혼자 다 안고 죽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구구절절 그때 정훈이한테 그런 말을 한 건 미안했다, 어쩌다 하는 내용이 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어요.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다시는 보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서 살기로 말이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을 거로 생각했던 얼굴들을 보고 그게 좋은 방식이든 아니든 묵은 감정들을 털어내니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지기는 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과거에 그다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 털어내고 나니 그래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 한 부분이니 어쩔 수 없었겠죠. 동생과 저는 자주 만났어요. 그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면서 말이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는 동생이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나 멀쩡히 바르게 잘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그러기가 너무 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다 동생이 너무 착한 아이라 그랬던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아내한테 정말 고마웠던 점을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제가 장가 하나는 기가 막히게 들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신했던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내가 정훈이한테 1억만 보태줘도 될까? 그게 무슨 소리였는 거 아니. 동생이 그 시기에 살던 집에서 이사해야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알아보기 힘들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저에게는 한참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가 제가 한참을 캐물으니 대답한 거였어요. 안 그래도 이사할 때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했었어. 우리 집이 여유가 안 되면 모를까. 여유가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과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하기 힘든 결정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알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물었던 거고 만약에 아내가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것 같았다면 그 말을 당장 철회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아내와 저희 가정이 언제든 1순위였으니까요. 동생에게 1억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생이 고비였어요. 아니, 나는 형한테 돈 절대 안 받아. 형제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형 찾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이랑 다짐이 그거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형한테는 부탁 안 한다는 거. 나는 그때도 지금도 형한테 짐이 되는 건 죽기보다 싫어. 동생은 꽤 단호했습니다. 제 말이라며 웃으면서 듣던 애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동생을 설득했어요. 내 마음은 생각 안 하냐? 네가 뭐 때문에 고민이 많고 힘든지 뻔히 아는데 해줄 수 있는데 못 해주는 내 마음은 어떻겠어?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네가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줄 테니까 이번에는 받아. 어? 그래도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걸 그러면 언젠가는 갚으라는 말을 하고 겨우 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동생은 한 달에 얼마씩 따박따박 저에게 돈을 보내고 있어요. 원금이라도 갚겠다고 말이죠. 가끔 답답하기는 한데 그런 아이인 걸 어쩌겠나 싶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더 아끼기도 했고 말이죠. 그 뒤로도 저희 형제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말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와 재수 씨가 정말 언니 동생처럼 잘 지내고 있고 두 사람 다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들이라 더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먼저 엄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처음 낳고 키워보는 것에 서툰 재수 씨를 정말 살뜰히 챙기더라고요. 언젠가 재수 씨가 울면서 자기에게 정말로 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저와 제 동생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아직 다 산 건 아니고 저희 두 사람 다 아직은 엔딩이라고 하기는 젊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제 동생과 저희 이야기는 아니고 제 아내의 일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중년 여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었는데 얼굴을 보고 누군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 중년 여성분은 제 아내와 몹시도 많이 닮아 있더군요. 언젠가 아내가 고모와 내가 많이 닮았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른을 집 앞에 세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일단은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한 잔 내어드렸어요. 새집 잘 가서 잘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인가 보네요. 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뭐 그런 예의상 주고받는 대화들을 나누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내가 귀가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자신의 고모를 보고는 많이 놀란 듯 그 자리에서 우뚝 굳었습니다. 정인이는 방에서 자.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고모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돈 필요하세요? 라고 말이죠. 인사 한마디 없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저도 살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뭐 자신의 고모를 절대 반기지는 않을 거라는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도 했고 말이죠. 너는 고모를 보자마자 인사가 그게 뭐니? 고모가 저를 찾아오실 이유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미리 이야기하는데 저 고모 드릴 돈 없어요. 고모님은 아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까지는 예의상 웃는 얼굴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완전히 싸해지기는 했어요. 저는 그게 본 모습이겠구나. 아내에게 어떻게 했을지 대충 짐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기는 뭐가 없어. 네 작은 아버지가 주고 갔잖아. 고모 드릴 돈이 없다고 했지 제가 돈이 없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아내의 그 말에 고모님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팍 하고 쓰시더군요. 그리고는 약간 언성이 높아진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준 돈 좀 달라는데 왜 못 줘? 그때 작은아버지가 그 돈 저한테 주시면서 사과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의 그 질문에 고모님은 아내를 가만히 바라봤고 아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고모가 와서 돈 달라고 하거든. 10원짜리 한 장 주지 마라. 절대 단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약속 받아가셨어요. 뭐 그 약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고모한테 돈을 주지는 않겠지만 고모가 내 동생 돈 어쩌고 하는 이유를 댈 곳도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는 고모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자신의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작게 욕을 뱉는 걸 봤습니다. 독한 놈이라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동생이 준 돈 말고 네가 번 돈 내놔라.
내가 그래도 너를 키워준 게 몇 년 되지 않니? 그 값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고모를 보고 저는 그 사람과 정이 있지도 않았지만 몰랐던 사람 정남이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자신이 고아원에 가져다 버린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뭐 평생 못하겠죠. 제가 정말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네가 뭘 아는데? 당시에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랑 보험금 다 받아 처먹고는 나한테 한 푼도 안 준 거. 제가 이거 마음먹고 소송하면 고모가 저한테 토해내야 한다는 거 아세요? 아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고모님이 입을 딱 다무시더군요. 아내를 노려보는 눈은 여전했지만 말이죠. 제가 거기까지 안 하는 이유는 고모가 어차피 줄 능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예요. 자식들도 다들 나이값 못하고 사고나 치고 다니고 고모부는 어디서 빚을 지고는 도망 다니는 신세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고모가 이렇게 나오시면 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빚 갚아야 하는 사람 한 명 더 늘려드려요? 아내의 고모네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건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 새끼들은 하나같이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밥이나 춘내고 있고 그러다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같은 걸 당해서 돈을 꾸준히 날려먹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고모부도 어디서 사업을 해보려다가 대차게 실패하고는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이죠. 저는 고모네가 그렇게 망한 걸 들으면서 그래도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이 영 무심하지는 않으시다고요. 야, 너 말 다 했어? 안 줄 거면 막말도 하지 마. 어떻게 감히 저한테 돈을 달라고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번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네. 아내의 고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년아.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오늘은 그냥 간다. 그런데 너 어른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도 한때 키워줬. 그 키워줬다는 말도 그만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오기만 해요. 정말로 고모가 마음대로 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그대로 다 돌려받을 테니까. 아시겠어요? 아내의 고모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는 못하더군요. 물론 표정에서 몹시 분하고 나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그런 게 보이기는 했지만 더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아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 정말 겁이 났던 것일 수도 있겠고 말이죠.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 말입니다. 그날 고모님이 돌아가고 난 뒤 아내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아내가 그렇게 우는 걸 그날 처음 봤거든요. 정말 꺽꺽거리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콕 하고 박혀 있습니다. 나도 당신같이 서로를 생각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네요. 내가 그런 가족이잖아. 내가 당신 그런 가족이야. 라고 말입니다. 제 그 말에 아내는 또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끝까지 그런 가족이 되어줄 거라고 말이죠. 정말 끝까지요. 앞으로 저는 제 아내와 아들 그리고 제 동생을 위해 더더욱 열심히 그리고 더더욱 부끄럽지 않게 살 생각이에요.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그래 보려고요.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복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네요. 어디 가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지 않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지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네 하는 마음도 들고 말이죠. 뭐 그전의 인생도 죽을 만큼 힘들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소원 아닌 소원이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아내와 동생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즐겁고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기는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해왔으니 이 정도는 바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게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제일 1순위는 건강이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평화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부디 좋은 시선으로 제 선택을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결제주는 없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께서 홀로 자식들을 키워오셨어요.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지 않고 형제들도 있다 보니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찌어찌 나중에 기술을 배워서 잠깐 직장도 다녔어요. 하지만 썩 대단한 직장은 아니라서 그마저도 벌이가 시원찮았어요. 그러던 차에 다른 일을 좀 알아보면서 저도 어느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저를 보고 좋다는 여자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돈도 없고 학력도 안 되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그 여자는 어릴 때 자기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성식 씨, 우리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한테도 인사도 가고요. 그럴까요? 나 믿고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성식 씨. 나는 아무래도 다 좋아요. 성식 씨면 함께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잘 살아봐요. 여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기도 했고 우리 집 식구들은 딱히 능력도 없는 막내 아들이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장가를 안 갈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이 잘 맞물려서 형제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주기도 해서 둘이 겨우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살게 되었어요.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아이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감상은 정말 벅차오르다 못해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더군요. 고마워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안간힘을 쓰며 고생해준 아내도 고맙고 핏덩이로 나와서 앵앵거리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생명체를 보니 가슴 저 밑에서부터 뭔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간 별 관심이 없고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칼을 갈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직업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알고 있던 사장님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하고 작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사장님은 뭐든 성실하게 하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성식 씨,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회사에 요즘 활기가 도네. 더 열심히 해야죠. 감사합니다. 하하하. 성식 씨 아들이 지금 몇 살이요? 이제 2살이에요. 아야,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구만. 한참 클 때이네.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건 오로지 가정 때문이었죠. 저만 보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제 수준에서는 생활비를 당신 모자라지 않게 아내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늘 고마워하면서 받았고 돈을 갖다 둘 때마다 맛있는 찌개와 돼지고기를 잔뜩 삶아서 항상 든든하게 차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이란 놈이 원래 그런 건지 제 인생만 이런 건지 갑자기 아내가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냥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저에게 어떤 말도 없는 쪽지만 두고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도 안 나오고 그 상황에서 이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주인집 아주머니 댁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 설명을 하며 아무런 방법도 뭣도 없는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내가 자네한테 진즉에 말을 해줄 걸 그랬네. 난 또 괜히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꼴이 될까봐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말이야. 실은 말이야, 우주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몰래 외출하더라고. 아들을 나한테 맡기고. 그래서 어느 날은 따라가 봤는데 어린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더라니까. 너무 놀라서 금방 돌아와 버렸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었지.
아유, 성식씨 어쩌면 좋아. 이래. 네. 아내는 그냥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보다 더 몇 살 어린 동네 남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것도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절 보며 아내가 이 두고 바람 폈다며? 하고 수군거렸고요.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넋이나가 며칠을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장 갓난쟁이 아들은 먹을 거 달라고 울어대니 답이 없더군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배신당하고 죽겠다는 심정이라고 해도 눈앞에 있는 생명을 그냥 놔두고 사치스럽게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낮 시간에는 슈퍼 아주머니께 얼마 드리고 아들을 맡겨두고 그 전보다 더 험악하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슈퍼 아주머니께 아들을 받아 안으면 아들 역시 고운하고 땀에 절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엄마가 있었으면 편히 안겨서 어디 산책이라도 다니고 엄마 품에서 실컷 놀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어이없이 종독을 감춰버린 아내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고 미워지다가도 숨을 쌕쌕거리면서 잠드는 아들을 보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예쁘게만 느껴졌어요. 호주야, 아빠가 잘 키울게. 조금만 아빠 믿어줘. 아이의 볼을 대고 그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는 날들이 많았죠. 그렇게 아주 힘겹게 일을 이어가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아들과의 거처를 겨우 서울로 옮기게 되었어요. 저 역시 서울 쪽으로 옮겨가서 일용직을 하려니 이전보다는 일거리가 좀 늘어서 살만하더군요. 물론 몸은 나만하지 않고 늘 진한 땀 냄새를 풍기며 밥도 허겁지겁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있으니 저는 그런대로 일을 해나갔고 아껴 쓰면서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아들과 살만한 작은 집에 몸을 누이게 되었어요. 아들도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면서 학교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제 아빠에게 이런저런 투정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오주야, 시험시험 공부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근데 오주야, 밥은 챙겨 먹었니? 내가 알아서 먹어주자요. 설거지도 해놨고요. 아빠, 내가 밥 차려드릴게요. 아들은 외려 땀투성이 아빠를 안쓰러워하며 고사리 손으로 밥을 차려준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참 미안했던 것이 소풍이나 무슨 상담이나 엄마가 따라가야 하는 일에 제가 한 번도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늘 땀에 찌들어 있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 먹거리를 잔뜩 싸서 해롱해롱한 상태로 밥을 차려주고 반찬을 해줬고요. 학원이나 뭔가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돈을 대주는 정도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아빠 고마워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어린데도 때 한 번 안 쓰는 아들이었죠. 아들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라서 가끔 선생님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매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었어요. 우주는 교우관계도 좋고 머리도 좋고 이해력도 좋아 공부도 잘하는 편이에요. 이대로라면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봐도 되겠어요, 아버님. 그래요? 신기하네요. 전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는데.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이 성적표를 늘 확인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한텐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건강이고 얼마나 행복하냐이지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허나 아들은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바락바락 애를 쓰며 공부를 하곤 했어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결국 내 아들이 일을 치더라고요. 바로 당당하게 의대에 합격해버리고 그 길로 의사의 길까지 큰 풍파를 겪지 않고 쭉쭉 이어서 가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하구나. 아비가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그간 학비 대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기념으로 오늘 고기라도 먹으러 가자꾸나.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날 저는 아들을 데리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마음으론 더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지만 이거라도 아들 입에 넣어주며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죠. 잘 자라줘서 고마운, 한없이 고마운 그런 마음이요. 당시 저는 노가다를 하면서 일을 해오던 중 이제 몸이 슬슬 춥나 일을 좀 쉬고 싶었으나 갑자기 아들 학비 생각도 나고 아직 아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 좀 더 해야 되겠더군요. 그래서 몸이 죽어나라 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나이도 있으면 고만 좀 하지. 그러다 몸 친다겠어. 우리 나이엔 몸도 살릴 줄 알아야 해. 네, 적당히 할게요. 가끔 가다가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 아줌마께서 제게 걱정 어린 얼굴로 이런 말을 하시곤 했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몸이 성할 때 하루라도 일을 더해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게 내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니까요. 아들은 대학까지 무사히 잘 마쳤고 그중 몇 번은 장학금까지 받아 이 아비를 기쁘게 해주더군요. 아버지, 이번 학기는 돈 안 대주셔도 돼요. 하면서 소식을 전해오는데 이 녀석이 자기 아빠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공부했을 거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제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니 주변에선 더할 나위 없이 절 부러워했어요. 우주 아빠는 좋겠어. 혼자 몸으로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말이야. 대단해, 대단해. 둘이 키워도 못하는 일에 우주 아빠 혼자 해냈네 그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한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칭찬도 듣기 싫지 않았어요. 어쨌건 자식 잘 키웠던 칭찬이니까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 아들이 장가만 가면 되겠다 싶더군요. 그럼 이제 저도 아들에 대해 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아들이 30이 되어도 여자 얘기를 도통 꺼내질 않더군요. 의사 생활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아들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니 마음이 초조해지더군요. 우주야, 아버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자 없냐? 만나는 여자 없어? 없어요, 아버지. 그래. 제가 실망한 기색을 내비쳐도 아들은 그저 없다는 대답만 일관했어요. 아들은 심지어 결혼에 딱히 뜻이 없다며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 더 걱정될 수밖에요. 이걸 체념해야 하나, 아들한테 다시 말을 해봐야 하나, 아니면 내가 선자리를 알아보아야 하나, 어찌해야 할지 망설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의외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아버지, 나도 슬슬 이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정말이니? 네, 아버지만 괜찮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상견례하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잠깐 숨을 가다듬은 다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들은 꽤 갑작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나름 확신이 있던 건지 상대 쪽 아가씨와도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하고 저만 괜찮으면 멀지 않는 시일 내에 상견례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다리던 소식이라 저는 아들을 얼싸안고 잘했다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얼른 자리 잡아야지. 내가 아가씨는 언제 볼 수 있는 거냐? 상견례 때 보면 되죠. 아, 상견례 때 아버진 직접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기도 한데 집으로 한번 데려오기는 좀 그런가? 네, 그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상견례 때 얼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 알겠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그리하자. 솔직히 아이로 혼자 키운 만큼 저는 한번 우주의 여자친구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한테 이제 며느리이기도 하고 사실 상견례 전에 인사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 말로는 며느리 쪽이 부담스러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상견례 날만 기다렸죠. 상견례 날을 앞두고 왜 그리 긴장이 되는지
나름의 준비를 해서 아들과 고급 식당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제가 면접을 보는 마냥 그렇게 긴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만지고 맨날 작업복만 걸쳤으니 근처 옷가게에 가서 옷도 위아래로 해 입었는데 이런 제 모습이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보였어요. 허나 이때 아들의 반응이 이날 저를 무척 속 시끄럽게 하더군요. 아버지, 옷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머리는 또 그게 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이런 날은 신경을 써야지 뭐 어쩌는 거예요. 어? 아니, 나는 그래도 신경 쓴다 했는데 많이 이상한 거냐? 아, 그냥 들어봐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전에 없이 날카롭게 탁탁 말을 던져대는 아들의 모습이 좀 낯설었어요. 당황해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이미 상간내 약속 시간으로부터 여유가 없어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대 아가씨 쪽 사돈 어른들이란 뭘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더군요. 과연 아들이 저한테 한 소리를 할 만도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자체가 계속 신경 쓰이고 수도 없이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다시 여잡게 되는 그런 위축되는 부유함이 있더군요. 왠지 모를 낯선 감정에 계속 무한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사돈 되시는 분이 제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하더군요.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 들었는데 힘드셨겠어요. 회사에서 나름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다던데 요즘 어떠세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회사를 다닌다니. 저는 그냥 노가다 꾼일 뿐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제게 서둘러 눈짓을 보내더군요. 그제야 전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눈치챘고 사돈 어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경기가 불황이라 힘들긴 한데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줍잖게 그리 장단을 맞추긴 했지만 찝찝함은 가시질 않았어요. 아들이 왜 굳이 내 직업을 숨긴 건지 꼭 그래야만 했는지 섭섭함을 감출 수가 없어 물을 계속해서 들이켜 했어요. 상견례가 무사히 끝난 후에야 저는 아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지야, 왜 아버지 직업을 거짓말한 거냐? 말하기 창피했어? 그런데 바로 미안한 기색을 보일 줄 알았던 아들이 제 말을 듣자 그냥 한숨을 푹 쉬더니 이러더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벽이 안 맞으니까요. 아들은 이 말만 제 앞에 툭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며느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아들은 그날부터 좀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혹은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대화가 많지 않던 날에 저런 모습이 만들어진 건지 헷갈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결혼식 때 아빠만 오는 게 좋겠어요. 식구들 말고요. 뭐야? 어느 집에 물어봐도 결혼식 때 부모만 쏙 뽑아서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어렵게 산다고 제대로 경조사 참석도 잘 못하고 살았지만 그런 풍토 정도는 상식인데 말입니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큰아빠랑 큰고모, 아빠 동료들한테도 다 말해뒀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말하면서도 이 당연한 걸 이렇게 굳이 말해야 된다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아들은 안경을 확 벗고 저를 노려보더니 잔뜩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놀리게 되었어요. 아버지, 저 창피해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내가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부탁한 거 아니잖아. 집을 해달라고 했어. 예식비를 아버지한테 내달라고 했어. 저 결혼식 조용히 치르고 싶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친구들, 고모 안 오는 게 그게 조용히 치르는 거냐? 그런 거야? 네, 아버지. 사돈 어른 때 어떤 분들이신지 보셨잖아요. 저희 형편 그에 비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고요. 제발 자식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너, 내 아들 맞니? 사실 당장 아들이 살 신혼집을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고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그 말에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아들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아들과 한판 크게 붙게 되었습니다. 너,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아버지가 창피한 건 그렇다 치자. 우리 집이 그 집안이랑 수준이 안 맞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아버지 가족들, 동료들까지 그렇게 네 뜻대로 낳지야 속이 시원하겠어? 내가 널 그리 키웠냐? 오라통이 터질 것 같은 걸 겨우 참고 이은 말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여기에 대고 차가운 목소리로 제가 쉬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말을 던지더군요. 아버지, 제가 왜 의사가 된 줄 아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려고 의사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의사 돼서 이제야 저에게 맞는 집안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걸 또 망치려 들어요? 아버지가 정말 제 아버지면 더 이상 자식 앞길은 망치지 마세요. 지금껏 아버지랑 인연 끊지 않고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아들이 던진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만 앞이 어질거려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절 보더니 자신이 지금껏 가난으로 인해 겪은 수치심, 모멸감들을 우르르 한꺼번에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대학 합격한 날 겨우 삼겹살 사주는 아버지는 필요 없다며 그날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는지 아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도 뭐라 이 기분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술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요.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요. 결국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아들이 홀로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고 말하고 혼자 엉엉 울었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전날까지도 썩 잠이 오지 않았고 왠지 좀 서글픈 기분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날 미리 백화점에서 사둔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다시 하고 일찍 식장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도 제대로 얼굴을 못 봤으니 인사도 해야겠고 영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오더군요. 잘 차려입고 환칠하게 꾸민 것을 보니 정말 여느 부잣집 아들 못지않게 참 잘났다 싶어 씁쓸하게 보는데 바로 저를 데리고 한쪽 대기실로 가더군요. 아버지, 누구든 아버지한테 와서 인사하면 그냥 악수만 하고 그 이상 말 더 이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뭐라고? 아니, 왜 그래야 하는 거냐? 그냥 그러라면 그렇게 하세요. 대체 왜 아비인 제가 이렇게까지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쁘다며 그 이상 말을 더 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앵무새처럼 아들이 부탁한 대로 악수만 하고 감사 인사만 짧게 전했어요. 이건 마치 고깃집 앞에서 움직이며 인사하는 오뚜기 인형이랑 다를 게 없는 꼴이더군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는 길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서 아들을 불렀어요.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아까 아버지랑 인사한 사람들은 하객 알바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아주 급하게 불러서 쓴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안 했죠? 뭐? 하객 알바? 돈 받고 하객인 척 하는 거예요.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안 한 거 맞죠? 일단은 얼른 집으로 가셔요. 다시 연락할게요. 도대체 이날 제가 뭘 위해서 서 있던 건지 나야말로 그 알바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그냥 창밖만 보면서 돌아오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복받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냐 한 것뿐이지만 왜 그렇게 어이없이 눈물이 났던 걸까요? 새삼 한심하게 내가 자기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땡볕 아래 땀으로 목욕을 해가면서 돈을 벌고 먹였는데 하며 온갖 생각들이 치받치더군요.
그러면서도 다시 꾹꾹 누르기를 연속하며 왠지 모를 토할 것 같은 기분으로 빈집에 들어왔어요. 좀 시간이 지나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이미 마음이 꽤나 상해 있어 곱게 받지 않게 되더군요. 왜 연락했냐? 아버지 잘 들어가셨죠? 고생하셨네. 뒤처리하느라고 바빴어요. 수고하셨으니 용돈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마치 수고비를 준다는데 제게 돈을 입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성의 없이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상처받았던 상황들에 대해 한마디도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참 이상한 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돼도 아들의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예상했어야 할 상황일지도 모르죠. 그나마 기억나는 게 명절 때 전화가 왔고 둘이 번갈아 가며 아주 짧은 몇 초 정도의 인사만 할 뿐 못 가서 미안하다며 용돈을 보내겠단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확인해 보니 용돈도 보내지 않았어요. 설마 내 예상이 맞을까 싶어 겨우 며칠을 고민하다가 전화로 걸었는데 알면서도 그날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누르고 전화 버튼을 눌러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어요.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말이요. 나중에는 계속 누르다 못해 화로 번져서 이불에 전화기를 내동댕이 칠 정도로 아들이 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참히 단자를 벌인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그렇게 있었다고 저를 그렇게 마네킹도 못하게 취급을 한 데다가 연락까지 끊어버린 거랍니까? 제 쪽에서는 아무리 아들 쪽이 연락을 하려고 해봤자 방법이 없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 상태로 2년이 넘도록 아들과 며느리 쪽에 아무런 무엇도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연이 끊긴 거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가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매일을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속 아프게 술만 들이마시느라 가끔 정신이 아찔한 날도 있었어요. 돈 벌어서 생기는 모든 걸 다 아들과 이 작달만한 집에 보태며 살았더니 여전히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술 마시다가 돈 떨어지면 고꾸라진 몸을 일으켜 또 일하러 나가고 다시 또 널브러져 있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나가는 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 가뜩이나 힘들어 비틀비틀 거리는 저를 누가 발로 걷어차는 마냥 비참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어버렸어요. 때는 올해 설이었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 저를 형과 누나가 불러서 떡국 먹자고 하기에 오랜만에 들렸어요. 그날 마침 큰조카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한없이 또 서글퍼져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조카가 저에게 건넨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띵하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우주 요즘 엄청 잘 나가죠? 강남 어디 쪽 부근에 성형외과도 차렸던데 우리 와이프도 가끔 SNS 같은 데서 봤다며 엄청 신기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람 많으시겠어요. 솔직히 용돈 엄청 많이 받고 계시죠? 자식 잘 키우셔서 톡톡톡히 보시네요. 뭐라고? 성형외과를 차렸다고? 모르고 있으셨어요? 아들은 저와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비싼 땅에 병원을 차려서 쭉쭉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더군요. 그날 일단은 말에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렇게 앓느니 직접 만나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큰조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고 병원 위치를 알아냈어요.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조카의 반응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저는 무작정 그 길로 병원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 잘 살고 있었니? 그런데 입구에서 만난 아들은 바로 저를 단번에 알아보곤 보자마자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저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저기 말이라도 하고 오셔야죠. 아니, 연락드릴게요. 일단 가세요. 여기 보는 사람들 눈 많아요.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고 눈에 핏대가 올라오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눈이 튀어나올 듯 아들에게 빽빽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네 애비를 버리고 네만 잘 살면 다야? 네 애비가 그렇게 우스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허옇고 널떡한 병동 안에서 사방에 대리석인 양 번뜩이는 그 장소에서 내 아들임에도 아들이 아닌 상태로 저를 차갑게 내쫓으려는 아들에게 저는 왁왁 분노를 토해버렸어요. 뭘 해도 아들에게 다 쏟아내고 끝내버리리란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절 보고 그러더군요. 아버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눈치를 드렸으면 이제 알아차리실 때도 됐잖아요. 뭐? 저 아버지랑 인연 끊고 살아가고 싶은 거요. 그냥 적당히 아버지도 알아듣고 장단 맞춰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 돈 필요하세요? 아, 그럼 계좌번호 놓고 가세요. 제가 지금껏 키운 양육비 톡톡히 다 계산해서 드릴게요. 이 못된 놈의 자식, 너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야말로 너무하시죠? 갑자기 말도 없이 저한테 일이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전 아버지 지금 미국에 있다고 말해놓은 상황인데 제 아내가 아버지라도 마주쳤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정말 왜 그리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떤 끈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그런 끈 말입니다. 어렸을 적 아들의 얼굴이 희미해지면서 지금 악마로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만 제 눈에 들어왔죠. 허나 그냥 돌아왔으면 그나마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정말 맘도 못할 짓을 저에게 저질러 버렸어요. 아들은 그 길로 경찰에 저를 신고해버렸더라고요. 소란을 피운 게 죄라면 죄로 저는 그 지역 지구대에 끌려갔어요. 결국 제 사정을 다 쏟아내니 더 이상 뭐라 상황이 진척될 만한 것도 없었고 여차저차 저는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렬하게 들었고 힘없이 터덜터덜 아무 거리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열어보았는데 큰 조카였어요. 제 상황을 듣고 너무 놀라서 걱정이 되었는지 제 아빠인 저의 형님과 고모인 누나에게 말을 했다더군요.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집에 들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어요. 상씨가 너 왜 말을 안 했어? 누나는 제 말을 다 듣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우시더군요. 그냥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있는 저에게 누나와 형은 비장하게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어쩔 수 없어. 기범이와 다시 아들과 아빠 노릇을 하며 살아가길 이제 틀렸다고 보인다. 그래도 어쩌겠니? 너는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 해. 제 애비가 엄마 없이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걸 알면서 지 혼자 자란 줄 알다니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도 애비로서 그것까진 바라지 않잖아. 그럼 네가 애를 그만큼 키워낸 값이라도 받아. 그건 당연히 네가 요구할 만한 거야. 하지만 전 고개를 내저었어요. 이 이상 아들과 더 나를 세우고 뭘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저도 인연을 끊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젠 내게 아들이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지금껏 아들에게 들어간 돈이 컸던 만큼 저를 위한 노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돈을 벌어야 할 처지였죠. 오히려 그런 냉혹한 현실이 다시 저를 눈뜨고 살게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도 다시 해볼 기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누나가 제게 나이도 들었고 이제 몸 쓰는 일은 힘들 거라며 적지 않은 돈을 건네더군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로 뭐라도 시작해볼 수 있을 거야, 성씨가. 고마워, 누나. 저는 눈물로 그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작은 돈가스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대단한 수익을 바라고 시작한 가게는 아니었지만 늘 몸쓰는 일을 하면서 자주 먹었던 음식이 돈가스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가게 하나쯤 내보는 게 소원이라면 소원이었거든요.
평생 해왔던 게 몸 쓰는 일이라 식당 일이 낯설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가 해보고 싶은 걸 해서 그런지 저도 열정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지금의 제 처를 만났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아내가 제게 여러 조언들을 해주었습니다. 식당 경영에 대한 거라든지 음식 요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가게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덧 점점 확장을 해나가더니 손님들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되어버렸죠. 이걸 보면 아내가 가장 흐뭇해했고요. 저는 누나에게 빌린 돈을 갖고도 넉넉할 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2호점, 3호점을 내게 되었을 즈음 지금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결혼식이 물론 아들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이미 제 사정을 들은 터라 이해해 주었고요. 아내에겐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참 착했어요. 가게가 바쁠 때 저희 가게에 와서 자기들 사정 내팽개치고 일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제 아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죠. 그런 면에선 아내가 세상 부럽더랍니다. 저는 아내의 다 큰 자식들도 어쨌든 한 식구이니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애들 여행도 보내주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잘 따라주었고 자기 엄마 행복하게 해주는 제게 고맙다며 효도도 하더랍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한 식구가 되어가는 듯 했어요. 제가 아들과 다시 마주한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아저씨 덕분에 엄마 얼굴이 많이 피었어요. 가게도 잘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다 너희들 덕분이다. 아저씨가 용돈 입금해 줄 테니 옷이라도 한 벌 사 입고 그래라. 에이, 아니에요. 지금껏 많이 주셨잖아요.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주겠다 해도 기필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작은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여기 또 들어오시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나가세요. 손님들도 곧바로 그 목소리에 놀라 그쪽을 돌아봤고 저희 가족도 그쪽을 보게 되었는데 그만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직원이 어떤 노숙자같이 생긴 남자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경찰 부를 거예요. 나가주세요. 밥 좀 주세요. 저는 직원과 아들이 그렇게 말이 오가는 곳을 뚜벅뚜벅 걸어가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다시 얼굴을 보니 아들이 맞더군요. 아버지. 아들은 절 보자마자 옷깃을 확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아버지, 돈 좀 있으세요? 저 밥 좀 하더라고요. 뒤에 아내가 이걸 보고 있던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전 일단 아들을 붙잡고 어느 식당이라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은 하나에 5,000원 하는 우동을 그리도 맛있게 후루룩 먹더군요. 그릇까지 집어삼킬 기세로 그렇게 먹더니 갑자기 제게 미안한 얼굴로 김밥도 시켜도 되냐 묻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격떨어진다며 가족도 초대 못하게 하던 아들이 5,000원도 없어 이런 거짓 신세가 되었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한참을 멀뚱히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들이 밥을 먹은 후엔 이제 어찌 된 일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는지 물었죠.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세간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병원 측에서 철저히 비밀로 붙이려 했으니까요. 제가 환자 한 명을 그만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 때문에 돈도 잃고 면허도 잃었고요. 아내는 이미 진즉에 바람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런 일까지 당하니 바로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인이 되어서 살게 된 거예요. 벌써 1년이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 병원에서 의료사고만 났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나마도 가물가물했죠.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일이 살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솔직히 말해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죄송하단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쓰레기였어요.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란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근데 문득 아들 얼굴을 보니 아들이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부모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왜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건지. 감정이 끌어올라 그만 폰을 터뜨렸어요. 아들은 제가 화내는 걸 그대로 묵묵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고 저는 아들을 얼싸안고 울게 됐어요. 아들도 아이처럼 제 어깨에 기대어 죄송하다며 엉엉 울었고요. 그 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아들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여보, 미안해. 불편할 텐데 내가 작은 방 하나 구해서 곧 내보낼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어찌됐든 아들이잖아요. 일단 화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아내가 아들이 있는 걸 허락해준 덕분이에요. 미운 놈이지만 아들은 이 집에 들러붙고 사는 게 미안한지 제 가게에 나가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서 6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들 생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에요. 인연을 끊고 나서도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밖에 일 다니느라 아들을 혼자 집에 놔두고 외롭게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자초하게 한 것일까? 뭐 때문에 변해버린 걸까 생각하다가 그러면서도 그냥 아들이 저에게 아빠 서운했어? 미안해. 하면서 팔만 조금이라도 뻗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빠 하고 저를 바라봐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던 아들이었기에 그런 생각마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들과 이렇게 지내고 있는 지금 솔직히 썩 나쁘지 않아요. 아직 서로 간의 상처도 있고 저도 아들에게 남은 감정이 있다 보니 아들을 다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한번 붙들고 살아보려고요. 제 선택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부디 좋은 일만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